네, 안녕하세요. 영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이 영화 시선 사이의 GV 사회를 맡은 소설가 최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감독님과 주연 배우 박주희 배우님 모셨거든요. 소주와 아이스크림을 연출하신 이광국 감독님입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주와 아이스크림 연출한 이광국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주희입니다. 첫날인데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이렇게 무기력하게 박수를 치는 가운데 뭐 때문이죠? 소주와 아이스크림 때문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GV에 끝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 시선타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 6개의 시선이라는 영화로 그때 당시에는 임순례, 정재은 감독, 여균동 감독이 참여를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5개의 시선, 세 번째 시선, 그 다음 이렇게 제목이 많이 바뀌다가 이번에는 시선 사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제작이 되었고요. 이 한글 제목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영어 제목은 항상 If You Were Me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라면. 그래서 6개의 시선이 If You Were Me 1편이었고요. 이번 영화는 If You Were Me 7입니다. 7편이고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인권을 다루는 영화를 여러 편, 그러니까 13년 동안 13편을 제작을 해서 상영을 했는데요. 장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정지우 감독의 4등이라는 영화가 그 또 장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옴니버스 기획물이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그동안 박찬욱 감독, 김태형 감독, 지금은 탕웨이의 남편으로, 김태형 감독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탕웨이의 남편 그러면 많이 아시는데, 김태형 감독 그리고 유승환 감독 등 수많은 감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요. 매해 제가 알기로는 그 해에 가장 핫한 감독님들을 섭외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올해에는 제일 처음에 보신 우리들에겐 떡볶이를 먹을 권리가 있다, 최익환 감독님이고요. 그럼 두 번째 과대망상자들은 신년식 감독님이시죠. 러시안 소설 연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오늘 GV를 할 이 대망의 소주와 아이스크림은 이광국 감독님께서 연출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영화의 비평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 저는 한 명의 글을 쓰는 소설가인데 이 영화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봤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감독님과 주연 배우에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께도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소주와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5가지 매력을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매력이 의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주희 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 서영화 극 중에서 소주를 마시는 분 있잖아요. 홍상수 영화에 자주 나오시는 그 아주머니, 그분이 이제 처녀 저기 아가씨 저기 가서 나한테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받고 이제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대신 가리키면 뒤에 소주가 잔뜩 실린 손수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의외성이죠. 그러니까 소주가 잔뜩 실린 손수레를 끌고 가서 소주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하니까 아이스크림 파는 아저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 있나? 그러면서 소주에 남은 빈병에 남은 소주라도 없나? 그러면서 이제 씁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데, 그 소주 안에 또 편지가 있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읽은 동화들을 보면 그 콜라병 안에 돌돌 말린 사랑의 편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편지를 펼치면서 그 안에서 또 휘파람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서 환상시음으로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영화가 직선적으로 예상한 대로 전개되지 않고 소소한 의외성을 획득하면서 영화는 자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현실 세계에서는 의외성을 발휘하면 이야기가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이 영화의 매력은 의외성으로 인해서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대로 점차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매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대사 전개 방식이 직선형 방식이 소설가들이 흔히 얘기하기에 직선형 대사 방식이 있고 나선형 대화 방식이 있습니다. 직선형 대화 방식은 뭐냐면 야 배고파? 배고파. 우리 밥 먹자. 이게 직선형이고요. 야 배고파? 그러면 나는 인생이 고파. 왜 너 요즘 힘드냐? 이렇게 돌아가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씩 밝혀내는 건데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감독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사실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사람들이 충청도 주민들인데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나선형 대화 방식으로 대사가 전개돼요. 예컨대 제일 처음에 박주희 씨가 그 언니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세아가 묻잖아요. 극 중에 세아가 주인이세요? 그러면 잠재적으로는요. 그러죠. 이건 뭐예요? 주인이면 주인이고 아니면 아니지.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관객은 기다릴 수밖에 없죠. 저희 어머니 거니까 곧 언젠간 제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갈 수 있는 얘기를 굉장히 한국적인 맥락에서 우회하면서 점차 이렇게 나선처럼 점차 범위를 좁혀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세아가 선배를 만나러 갔을 때도 얘기를 하다 보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한국적이면서 우회적이라는 게 그 집주인의 아들을 두 번째 만났을 때 내뱉는 대사가 이렇거든요. 시끄럽게 뭐 하세요? 시끄럽게는 상대를 홍대하는 건데 뭐 하세요는 존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투는 외국어에 잘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적인 맥락의 대사인데 이렇게 한국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대사도 우회적으로 전개하는 거, 이 나선형의 대사 전개 방식, 이게 또 저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왔고요. 세 번째 매력은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의외성이 매력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명백한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소재가 인간 소외, 그 다음 가족, 그 다음 의사소통의 부재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족의 구성원이고 모든 사람은 소외될 수 있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페일러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소재라는 점에서 그걸 의외적으로 다루기에 굉장히 명민한 연출이었다고 저는 보면서 그렇게 느꼈는데요. 감독님께서 옆에서 웃으시는 걸 보니까 약간 얻어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맞군요. 예. 연출한 의도대로 잘 읽어져서 고맙다. 승리에 자신감에 부입했고요. 사실 우리가 범하는 이 가장 보편적인 오류가 가장 보편적인 실수가 모두 가족에게는 불친절하지만 타인에게는 친절하다는 거죠. 이 주인공인 세아 역시 그렇거든요. 어머니에게는 불친절하지만 어머니에게 행하는 자신의 악행이라기보다는 실수를 다른 아주머니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의 잘못을. 그러니까 이 보편적이면서 이 의외성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보편적인 진리, 이런 거를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게 영화 속에 관통되는 주제인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제가 느낀 매력은 아이러니였습니다. 아이러니. 이 타인을 도우면서 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잖아요. 세아가.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게 바로 쓰디 쓴 소주입니다. 그 소주는 그냥 인생이 달 때 마시면 쓰고 인생이 쓸 때 마시면 달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액체죠. 그리고 제일 아이러니한 거는 일주일 뒤에 죽을 사람한테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든요. 아니면 이건 이따가 감독님한테 여쭤봐야겠지만 아니면 그 아주머니는 이미 세아를 만났을 당시에는 죽어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유령이었거나 환상이었거나. 아무튼 그렇다면 이미 죽은 사람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그러죠. 생명보험이라
너 지금 무슨 개소리 하는 거니? 이런 표정으로 그런 반문을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펼쳐지죠. 제목 역시 이제 아이러니인데요. 소주와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핵심이 이제 소주를 통해서 전개되는데 소주병 안에 각오의 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생의 아이러니는 우리의 인생이 쓸 때 각오를 다지게 되고 그 다음 소주병에 귀를 기울였을 때 휘파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극 중에 서영화 씨 그 배우가 일종의 마치 제가 느끼기로는 유서를 쓰려고 하다가 아니다. 각오를 하자. 죽을 힘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자. 라는 느낌으로 절대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기쁨의 휘파람을 불죠. 그래서 오히려 슬플 때 웃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러니가 담긴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제 얘기는 끝나고 감독님에게 바톤을 넘겨야 될 건데, 여러분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매력을 느꼈고 어떤 분들은 또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광국 감독님의 특유의 연출 방식이거든요. 이 영화의 매력은 환상성에 있습니다. 근데 그 환상성이라는 게 너무 호무맹랑한 영웅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마치 현실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시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백일몽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치 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울림을 주듯이 이 영화는 계속 곱씹어야 하는 그런 마치 여물 같은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느낀 매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에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예, 제가 느낀 궁금증도 있고 뭐 질문을 할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두 분을 모셨으니까 두 분 모두 다 오늘 개봉 첫날인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분씩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그 전에 다른 영화들로 GV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 작가님께서 너무 처음에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듣고 있는데 너무 너무 말이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GV는 처음인 것 같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첫날인데 항상 개봉날은 뭐 여러 가지로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어쨌건 일반 관객분들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부담되는 마음도 있고, 네, 복잡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감독님과 반대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시고 또 저의 영화의 장점을 5가지나 말씀을 해주셔서 장점은 무수하게 많죠. 시간 관계상 네. 5가지로 축약을 한 거죠. 네. 내가 무슨 말을 하나 그냥 저는 그냥 계속 듣고 싶었어요. 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첫 집이라는 거를 여기 와서 알아버려가지고 갑자기 긴장이 됐는데, 네. 어쨌든 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연기하실 땐 긴장 안 하시죠?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항상 열심히 매사에 임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먼저 감독님께 몇 가지 질문을 여쭤본 다음에 그 다음 또 박주희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이 영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프로젝트잖아요. 이 제안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어떻게 접근해야겠다. 예컨대 인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거운 이슈도 많고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기분과 각오로 임하셨는지요? 네, 처음에 아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좋은 감독님들이 하셨던 프로젝트라서 이제 뭐 부담도 됐지만 당연히 저한테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뻤고요. 인권 영화라고 해서 특별히 그간에 제가 해오던 작업과 크게 다를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영화는 어쨌건 솔직한 영화이기도 해서 그냥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것들을 솔직하게 그리면 인권 영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큰
뭐 이렇게 이야기 정하는 데 있어서 인권 영화니까 뭔가 좀 이런 걸 해야 돼라는 강박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고독사 문제는 제가 그 전부터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고, 제가 이렇게 항상 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쌓여있는 시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연결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아까 말씀 많이 하시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줄이겠습니다. 아닙니다. 좋아서 그랬고요. 사실 이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저는 영화를 이 GV를 위해서 미리 봤죠. 그리고 저는 약간 제가 설명충이기도 해요. 설명충이고 약간 논리충이라 제 스스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온종일 그걸 생각합니다. 온종일 그걸 생각하다가 납득이 안 되면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버려버리는 편인데,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아가 아주머니를 만나잖아요. 그게 일종의 환상씬인데, 제가 처음에 영화를 보고 든 생각은 나중에 이제 세아가 아주머니 집에 갔을 때 그 집주인이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 하냐고. 일주일 전에 여기 살던 사람 죽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세아가 만났던 아주머니는 유령인가? 아니면 세아는 일주일 전으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타임슬립을 했다가 다시 일주일 뒤로 되돌아온 건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백일몽인가? 몇 가지 가설을 품고 있다가 봤는데, 이게 여쭤보는 게 실례일 수도 있는데, 감독님은, 물론 이제 해석은 관객의 몫이지만, 본인은 어떤 그 생각으로 이런 설정을 하게 되셨는지요? 네, 처음에 고독사를 어떻게 그럼 이야기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아무도 없이 쓸쓸히 죽어간 어떤 한 사람이 당연히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그래도 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주인공이 되는 게 차라리 너무 고독사에 쏠려서 이야기가 너무 무겁게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간접적으로 좀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주인공의 직업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감정 노동자들 중에 한 명이면은 조금 더 깊이가 생기겠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보험 설계사가 어떤 하루 언니를 만나러 가게 된 어떤 하루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해야지 이런 결심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쓰는 입장에서는 유령 같은 한 사람을 마주치고 그 사람과 어떤 시간을 공유를 한 후에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쓸 때는 단순하게 생각했고요. 그냥 유령이라고 생각했고, 만들 때는 이제 그냥 유령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해석이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여지 같은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제가 가진 3가지 가설 중에 가장 설득력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령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관객으로서 풀리지 않는 하나의 의문이 그 주인집 아들이었어요. 주인집 아들이 얘기도 되게 건들건들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타났을 때 얘기를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러고 불과 몇 분 뒤에 다시 주인집 아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만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머니는 유령이었다면 유령과 대화를 주고받아서 그 자리에는 그 사은품만 남아있고 빈병만 남아있고 죽은 지 일주일이 되었다면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집주인의 아들의 태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지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어떤 한 인물이 이상한 세계로 들어갔다 나오는 문 같은 역할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는 시점부터가 이 새아의 이상한 하루의 본격적인 출발, 어떤 관문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나 영화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거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종의 그 뭐랄까 어바웃 타임 같은 영화 보면 우리 집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장롱 같은. 전통이 있단다 그러면서 장롱에 들어 그러면 그 주인집 아들이 인간 장롱 같은 그런 역할인 거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의 이 무지의 소산이 좀 해소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관객들의 이 해석의 여지를 제가 너무 마치 이 정답을 구하듯이 질문을 해서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좀 더 여쭤보자면 이제 주인공 세아가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랑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저 소주값 이제 지불할게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소주병을 담아 놓았던 손수레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아저씨의 말대로 아저씨가 그러죠. 야 요즘 돈 되는 것만 다 가지고 가.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영화적인 기법으로 결국 세아는 그 소주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깨달음 얻게 한 그 장치가 이제는 자기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사라진 건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뭐 백일몽이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소에 하는 망상 중에 하나인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잠을 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면 24시간 중에 절반을 잠으로 보내고 누군가는 절반을 꿈으로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인생의 절반이 꿈일 수 있고 절반이 현실이 되는 건데,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일지는 뭐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세아의 어떤 되게 여러 가지 무의식들이 만들어낸 그냥 환상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껴 들어가도 뭐 영화적으로는 충분히 재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평소에 낮잠 자주 주무시나요? 아니요, 저는 낮잠. 아 그렇습니까? 예상했네요. 낮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씩 현실과 꿈을 헷갈려 하거든요. 현실 도피하려고 망상을 좀 많이 아 그렇군요. 하는 것 같습니다. 과대망상자 무방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감독님한테는 공식적인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너무 영화에 대한 해석만 주다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뭐 미안한 감도 없잖아 있는데 시간은 금이니까요.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화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제 영화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뭔가 큰 주제를 던지거나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을 강요하는 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거기서 뭔가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가 기본적인 제가 영화 만드는 데 있어서의 태도고요. 그냥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기술이 발전하고 사는 건 갈수록 편해지긴 하지만 정작 자기 옆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는 점점 더 관심을 못 두는 것 같아요. 너무 먹고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화 보고 그냥 집에 가서 뭐 가까운 가족 혹은 제일 친한 친구 무슨 일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정도.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 영화 전반에 자본주의의 비정함에 대해서 풍자하는 게 곳곳에 나오죠. 보험 설계사를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그 집주인,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사는 집주인의 매정함,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다른 남자 배우가 들어와서 아주머니가 나한테 이거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빨간 딱지 붙어있네. 죽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뭐 태도나 그리고 아이스크림 파는 아저씨도 돈 되는 거면 다 가져간다니까 그런 게 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정함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감독님의 시선이 곳곳에 투영된 것 같아요. 그 하나 제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박주희 배우님 실물로 만나보니까 화면보다 더 아름답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실물로 뵌 건 처음인데 감독님 왜 이렇게 예쁜 배우를 영화에 저렇게 찍으셨나요? 그래서 힘들게 보이게 하려고 하신 건가요? 작품 얘기는 건너뛰고요. 예. 저는 영화 안에서 충분히 예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실물로 만나보니까 2배는 예쁘신 것 같은데. 머리 스타일이. 그렇군요. 역시 사람은 머리빨이군요. 지금 아니 그 색고정을 하잖아요, 영화 만들면. 근데 나름 공을 좀 많이 들였는데. 그런가요? 공을 들인 것보다는 실물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참으셨는데요. 박주희 배우님, 이 영화 대본을 처음 딱 받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처음에 전화로 고독사 얘기를 하는데 예. 시나리오를 한번 봐보고 괜찮으면은 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원래 그래서 아는 사이였어요? 네, 원래 알던. 그렇군요. 막 친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인사만 하고. 예, 그래도 뭐 자주 뵀던 건 사이였는데, 그래서 고독사라고 얘기를 들어서 뭐 그냥 막연히 되게 어둡고 좀 보기 힘든 영화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고 아까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신선했고 5가지 매력이 있던 거예요? 네, 더했죠. 어떻게 이런 소재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네.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좀 사실 놀랬어서 네. 보자마자 하고 싶고 아, 너무 공감되는 것도 많았고 어쨌든 뭐 고독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울컥울컥 하기도 했고 예. 보면서 뭐 그렇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나리오를 보면 환상적인 씬이 있잖아요. 사실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씬을 다 이해 못해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배우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상태를 온전히 이해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 좀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 연기 톤을 잡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시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나리오를 보고 제가 상상했을 때는 뭐 그냥 똑같이 뭐 환상이지만 그 안에서의 현실인 거잖아요. 그 세안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다를 것 없이 연기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걱정을 안 했었는데 막상 촬영 들어가서는 특히 아이스크림 할아버지 만났을 예. 때 제가 멘붕을 겪었어요. 왜 멘붕을? 그냥 뭔가 그 아이스크림 그 할아버지 연기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분이 굉장히 베테랑. 문창길 선생님. 예, 문찬길 임상주 선생님이죠. 감독 영화에 많이 예. 나오시는. 연극도 오래 하셨고, 예. 베테랑 연기자라서 선배 앞에서 주눅이 든 거예요? 아니면 그 씬을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멘붕이 온 건가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 연기 전에 계속 했던 게 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불안함이 계속 쌓여 있는 상태에서 환상씬을 해야 되는데 막상 하면서 좀 달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도 이런 장르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뭐 놀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더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감독님한테 계속 질문했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감독이 뭐라고 그래요? 잘하고 있다고. 아, 그러셔서. 네. 네, 네. 무덤덤하게 마치 내 영화 아닌 것처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그날은 뭔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뭐 햇빛 제일 더울 때 네. 찍으니까 제가 햇빛에 약하구나라는 걸 또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야행성 있는 아니 무슨 얘기? 아니, 다행히 지금은 늦은 시간이라. 네, 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감독님 믿고 가는 수밖에 없었고 네. 감독님도 되게 그런 거는 정확하게 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시는 분이라서 그냥 감독님만 믿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선배님한테도 선배님이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연기는 소주병을 들었을 때
안에 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편지가 있는 건지는 처음에 몰랐고 주인공 세아가 소주에 뭐 남은 거 없나 싶어서 이렇게 들어서 소주를 마시려고 하다가 편지를 보는 줄 알았어요. 혹시 그런 것까지 의도를 하신 건가요? 제 눈빛이 너무 소주를 갈구하는 거예요. 예, 좀 왜냐면 그날 되게 힘들잖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심지어 가다가 소주 수레를 흘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다 줍고 완전 짜증이 날 대로 짜증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게 맥주였으면 정말 그랬을 텐데, 네, 소주는 아, 다행히 제가 소주파는 아니라서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또 보면서 아, 저 씬은 연기가 어렵겠다. 내가 연기자라면 고민을 했겠다라는 씬이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그 많은 고생을 한 다음에 마침내 언니를 만나서 언니한테 이제 인사를 건네려고 하니까 언니가 왜? 보험 팔러 왔냐? 그러잖아요. 굉장히 냉정하게. 그때 세아의 반응을 어떻게 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건가요? 제가 여기서 연기한 것 중에 제일 아쉬운 부분이 네.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말문이 막히네요. 저도 대학교 연극을 했거든요. 아, 역시. 어렵겠더라고요, 그 씬이. 네. 뭐 제 잘못이죠. 아니요. 그게 만약에 배우 아니요, 저는 보면서 좋았어요. 좋아서 그걸 연기한 배우의 심정이 어땠는지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열정이 너무 넘치셔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그 감탄하면서 본 관객 입장에서 여쭤본 겁니다. 사실 어떻게 연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게 촬영도 예. 처음 순서대로 촬영을 하기도 했고 그냥 만나서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보험 얘기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것도 맞고 근데 걱정이 더 커서 했던 건데 뭔가 들킨 기분도 들고 예. 그냥 너무 복합적인 감정인데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연기 천재시네요. 본능적인 연기가. 네. 그냥 느끼는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연기 천재예요. 의식이 흐르는 대로. 그 연기하시면서는 이제 작품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감독님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연기를 하신 건가요? 제가 했던 영화들 뭐 장편 포함해서 가장 준비를 오래 하고 감독님이랑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면서 했던 영화였어요. 감독님이 말씀이 많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너무 그 감독님이 항상 저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단편 영화지만 자기는 네. 장편 했던 것처럼 똑같이 힘들고 똑같은 밀도로. 똑같이 노력을 네. 했고 근데 그게 온전히 저한테도 느껴졌거든요. 준비를 하는 거의 풀이를 거의 2달 정도 했을 거예요. 한 달이 넘었었으니까. 항상 그래서 얘기하면서 저도 좀 잘 하고 싶잖아요. 감독님이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아니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즐거웠어요. 감독님이 얘기하는 게. 근데 뭐 꼭 영화뿐만 아니라 그냥 사는 얘기, 감독님이 왜 이 영화를 썼고 뭘 느꼈기 때문에 이게 나왔는지 그걸 너무 잘 알고 싶어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화가 총 몇 회차 촬영을 하고 5회차. 5회차요? 촬영 기간이 얼마큼 되나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냥 5회차 예. 스트레이트로 아. 5일 찍고 그러면 프리 프로덕션이랑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다 해서 하면 총 제작 기간이 9개월 9개월요. 단편 영화 치고는 9개월이면 상당히 끈기 있게 작업을 하신 거네요. 예. 박주희 배우님께 마지막 공식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세아 역할을 연기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다면? 나쁜 점을 질문 드릴까요? 좋았던 점은 저한테 이거 하면서 처음으로 뭐 경험했던 거, 신기했던 건데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대사를 못 찾았어요. 그냥 이 몇 마디 안에 세아가 왜 이렇게까지 기묘한 일이 벌어졌으며 가족과는 어떤 관계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럼 대사를 미리 확정 지은 게 아니라 네. 마지막까지 계속 같이 수정을 하는 작업 같아요. 네네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못하다가 감독님이 그냥 당일날 현장에서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내내 불안했죠.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역시 홍상수 감독님 조감독 출신다운 촬영 방식이네요. 네. 저도 그걸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뭔가 부족한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안 잡혀서 계속 끌고는 있는데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장면 찍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그냥 얘기만 거기 실제 장소에서 계속 얘기만 서로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끝까지 탐구하는 예술가의 열정적인 참 자세죠. 네. 3시간이나 얘기했어요? 그럼 감독님 말씀 많으시다니까요. 한 30분 정도 그건 역시 환상적으로 워낙 환상적인 연출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께 드릴 질문은 마쳤고요. 저희 GV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분 정도 더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빼놨어요. 감독님과 배우님 만날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예, 과감하게 질문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위 영화들을 네. 일부러 챙겨보는 건 아닌데 거진 같은 것 같아요. 사실 공개 방송처럼 어느 동에서 온 분이다 이렇게 한번 구름동에서 온 네.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 인권위 영화를 좀 인권위 영화들이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것도 있고 어떤 진실하지가 않아요. 어떤 거는 또 이렇게 감독님 추천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 굉장히 사진은 굉장히 좋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번 용도에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이광국 감독님 가셔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세편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표도 안 했습니다. 작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일단 먼저 그리고 제가 박수리 배우님 나온 영화 한 6편 정도는 본 것 같은데 박수리 배우님 팬이시군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기왕이면 팬이라고. 아니 근데 제가 그 봤던 영화들 중에 거의 그 중에서도 상당히 예쁘게 나오셨는데 작가님 왜 그런 이상한 말씀 하시는지 이게 죄송합니다. 굉장히 하니까 잘 나온 것 같아서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확실하신 감독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저도 그 작가님 아까 상세하게 좀 질문을 드렸는데 그린치 맞았죠. 수장씨 나올 때 저는 그 장면을 일종의 아예 패러렐 월드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백지장 씨하고 나중에 만난 백지장 씨가 아예 다른 평행 세계라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왜 그걸 생각했냐면 처음 나올 때는 이치로 31번 달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왜냐면 보통 51번인데 양치도 있을 때 잠깐 31번 달았을 때 입던 옷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봤는데 나중에 다시 나올 때는 아예 옷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그거를 다른 인물로 봤는데 혹시 그걸 감독님께서 의도하시고 그렇게 복장도 아예 다른 복장으로 하시는 건지 그렇게 하는 게 궁금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별다른 건 아닌데 그 필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선술에 끌고 가다가 잠깐 그 통화하는 동안에 이제 불러 떨어져 보고 하는데 그 용기 하나도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한 번에 어떻게 가시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소지장 잘 안 깨지는 건 알지 않은데 범위를 쓰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안 깨져가지고 그거 한 번에 가셨는지 그리고 연관해서 보니까는 그 소주 종류들이 그 진로에서 나온 거나 로스로 나온 부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알코올 중독하진 않은데 굉장히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한 종류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소주병 이렇게 좀 종류를 여러 개 해놓으신 것도 뭐 그냥 뭐 재미삼아 그렇게 하신 건지 관객들 소소하게 아니면 의도는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궁금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나들 의상은 제가 뭐 확실한 의도를 갖고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처음부터 입혔고요. 근데 뭐 평행세계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입혀야 당연히 어떤 부분이 되겠다 싶어서 아예 등번호가 있는 눈에 확 띄는 옷이랑 아니니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이 소주병 굴러가는 거는 한 3번 찍은 것 같아요. 3번? 근데
몇 개는 깨졌어요. 몇 개는 깨졌는데 이제 멀리 있어서 다 안 보이는 건데 생각보다는 덜 깨지더라고요. 저희가 찍기 전에 그 연출부들하고 미리 한번 테스트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하기 전에는 많이 깨지면 어떡하지 했었는데 생각보다 안 깨져서 그냥 걱정했던 것보다는 쉽게 찍은 것 같고요. 마지막이 그 소주병 종류는 특별한 의도를 갖고 섞었다기보다는 너무 또 하나만 있는 것도 너무 좀 뭐라 그러죠? 인권 영화랑 다양성 네. 그냥 네, 뭐 다양하게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어우러 사는 사실은 그 소품팀한테 구해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로 구하다 보니까 섞인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연출부 한 친구가 미술 담당을 했는데 그 친구가 실제로 소주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마셔요. 그래서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먹고 남은 소주병 가지고 오고 한 달에 걸쳐서 뭐 작품 해석에 대한 질문부터 테크닉적인 질문까지 굉장히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죠. 비교하지 마시고요. 원래 대부분이네요. 한국 분들이 처음에 설명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아닌가 많이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질문 안 하시면 제가 또 몇 가지 여쭤보고 자리를 마무리 지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끝내려고 하면 그때 다들 공통점이 집에 갈 때쯤 돼서 내가 그걸 물어볼 걸 그러면서 후회를 하기 마련인데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소주와 아이스크림이라는 제목은 사실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메타포가 있잖아요. 쓴 소주와 달콤한 아이스크림. 이 제목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작품에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걸 붙였는지 처음에 시나리오 쓰기 전에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조금 이야기를 만들어 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는 제목을 일단은 붙였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달달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완전히 다른 뭔가 하나 좀 너무 직접적이긴 하지만 그냥 저한테는 재밌을 것 같아서 소금과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있는데 소주와 아이스크림도 제일 쓴 술과 제일 단 아이스크림.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아이스크림과 소주만 먹으면서 다 사는 게 가능한가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소주를 생각했던 게 실제로 알코올 중독 정도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소주랑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분이 딱 투게더 그냥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인권 영화랑 함께 그렇군요. 박규희 배우님 요번에 작업하시면서 감독님 말씀도 많았잖아요. 3시간 동안 얘기하고 대사도 마지막까지 안 나오고 감독님이 다음 작품 장편 영화 한 편 같이 하자. 또 하실 생각이 있나요? 혹시 고민하시는 아니 고민이 아니라 여기 오기 전에 아무래도 장편 얘기 장난식으로 했었거든요. 이번 영화 다음 장편은 장단을 조심해야 돼요. 10개월 조심해 자기가 너무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거들었죠. 아이돌을 해야 이번 영화도 흥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의 속마음은 제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과 한신이라도 넣어주시면. 이 전편은 전직 아이돌이 주연이잖아요. 네네네. 전직 아이돌은 안 됩니까? 같이 해야죠. 같은. 현재 역시 이제 질문을 안 하시다가 이제 뭔가 화끈한 반응을 보이시네요. 역시 아이돌은 현직이죠. 현직 아이돌이 나오면 다음 편은 같이 하겠다. 결론은 그렇게 나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대로 마치면 안 된다. 나 질문할 거 있다. 또 심사분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소주와 아이스크림. 예. 질문은 조금 간단한 건데 그 중간에 이제 그 빙그레 아이스크림 그게 그 협찬 영화에 네, 제가 그거 연출부들이 30통 협찬받았어요. 아 그러면 그 영화에 얼마큼 노출을 시켜달라는 걸 감독이 그냥 스스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근데 계약상의 문제가 있고 이제 그게 뭐 상업영화 시스템이 아니라서 그냥 협찬 받을 때부터 꼭 아이스크림을 뭐 얼마큼 노출해달라 이런 요구는 없었고요. 그냥 저도 하면서 굳이 막 깨달아는 글씨를 막 보이고 싶지는 않았고 누가 봐도 아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뭐 그런 요구 없이 그냥 어느 대리점에서 30통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래서 받아서 혹시 빈과 업계에 그냥 좀 평소에 궁금해서 그런 게 그렇군요. 다른 작품에는 그런 협찬을 받으면 그걸 얼마나 노출을 시켜달라 네. 아니면 좀 나쁜 의미로 쓰지 말라 그런 계약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그거는 거는 알 수가 없어서 보통은 CPL이라고 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요. 제공을 하는 업체에서 뭐 그런 계약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식의 접근을 안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 007 같은 영화는 계약이 다 세부상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007 최신편에 삼성에서 007이 삼성 핸드폰을 쓰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답변이 007은 항상 최고의 제품 만든다. 이렇게 답변을 그냥 거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름과 월곡동 이쪽에서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계시네요. 호기심 천국인 것 같아요. 앞이랍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이 시간사이 개봉일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에게 영화 추천해 주시고 혹시 블로그 하시면 블로그에도 좋은 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감독님과 배우님 좋은 작품 만들고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좋은 프로젝트 계속 추진하라고 박수로 너무 힘주시면서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